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군 당국이 북한 핵과 대량살 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크게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조만간 실전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전력 증강 청사진인 2024에서 2028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을 달성하는 데 315조 2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중기 계획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수립된 국방중기 계획의 투입 재원은 지난해 발표한 2021에서 2025 중기 계획보다 14조 5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연도별 예상 투입 재원은 2024년 55조 5천억 원, 2025년 59조 3천억 원입니다. 2025년에는 63조 4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60조 원 시대를 맞고 2026년 67조 원에 이어 2026년에는 사상 첫 70조 원 시대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입니다. 이 기간 방위력 개선비는 총 106조 7천억 원, 전력 운영비는 208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방비는 크게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 운영비로 나뉩니다. 이번 방위력 개선의 핵심 내용은 북한 핵과 대량살 상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괴력을 크게 키운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조만간 실전 배치하는 등의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서 전력화하겠다면서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육군이 추진하는 첨단 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 구조 개편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보병 위주의 지상전 비중이 줄고 첨단 무기를 동원한 정밀 타격이 중요해진 현대전 추세에 맞춘 변화 노력으로 당연히 가야 할 방향입니다. 부대 개편에는 이미 창설한 육군 신속대응사단과 정밀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여단 창설 계획,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등도 포함됩니다. 보강되는 전력을 보면 소수 병력으로 더 파괴적이고 빠르게 사격할 수 있도록 포탄 자동장전 기능이 포함된 K9 자주포를 추가 개량합니다. 임무 지역에 따라 이동하기 쉬운 소형 대포병 탐지 레이더 3를 신규 개발하고 기존 대포병 탐지 레이더 230급 다연장 로켓도 지속해서 도입하는데요. 보병 부대의 전투원이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을 하도록 차륜형 장갑차 성능 개량에 착수하고 기동성, 화력, 생존성 등이 강화된 보병 전투 차량을 기계화 부대에 추가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무인 복합 전투에 대비해 부대별 정찰 공격 드론, 작전 지원 로봇 등 무인 체계도 배치합니다. 소형 무인기를 무력화시키는 대응 체계와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도 착수하는데요. 또 해군은 제7 기동전단을 모체로 기동함 대사령부를, 제6전단을 모체로 항공사령부를 각각 창설합니다. 세계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 사령부는 원양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항공사령부는 성능이 향상된 해상 초계기와 해상작전 헬기 등을 도입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하고 미니 이지스함인 6,000톤급 차기 구축함 KDDX도 개발합니다. 2030년대 초 전력화될 경항모는 기동함대의 지휘함을 맡게 됩니다. 노후 호위함과 초계함을 원양작전 능력과 전투 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이상의 최신 호위함으로 대체해 해역 함대의 작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SM-6 요격 미사일 도입 가능성에 대해 탄도탄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해 차기 이지스함 전력화 시기에 맞춰 적절한 요격 유도탄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기 계획에는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 지속건조 공군의 항공 우주작전 능력 극대화,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의 2020년대 후반 전력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자막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된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지속 건조해 수중 작전 능력을 강화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함대 및 기능사령부가 현재 4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대신 67전단의 해체로 전단은 4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해병대는 4개 여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체 고속 상륙작전, 신속 대응 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 구조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중해상에서의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전차를 비롯해 전투원을 원거리에서 해안으로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공기부양 고속 상륙전과 상륙기동 헬기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군은 현행대로 13개 비행단, 5개 전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항공 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부대 구조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KF-16, F-15K 전투기는 공중 우세와 정밀 타격 능력을 키우도록 성능을 개량합니다. 특수부대의 공중 침투를 위한 C-130 수송기 성능 개량과 함께 장거리 항공 수송 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감시 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 통제기도 추가할 계획인데요.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까지 개발된다면 추가적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은 엄청나게 강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소련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대령급이 지휘하는 전대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북 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도 내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24년대 후반에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은 첨단 무기 확보와 병력 관리를 포함해 다시 한번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3월 12일 속보에 따르면 군 당국은 국방중기 계획과 관련해 전술 핵무기급의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인데요. 우리 군은 최대 9톤의 탄두를 장착하고 사정거리가 최대 3000km에 이르는 지상대 지상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올해부터 대량 생산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간 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두 중량 3T의 현무사, 3톤의 현무사에 이어 최근에는 9톤의 괴물미사일 현무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또 곧바로 업그레이드 버전의 미사일을 개발해낸 것인데요. 탄두 중량 최대 11톤의 탄도미사일은 지하 수백 엠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 견고한 갱도와 지휘소는 물론 지하 미사일 시설인 사일로까지 파괴할 수 있어 핵미사일과 대륙 간탄 도미사일 ICBM 등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거리가 3000km에 이르러 전방에 배치되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는 앞으로 몇 차례 시험 발사 과정을 거쳐 최종 전력화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향후 5년 OILH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국방부는 발표 자료에서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 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전에 미리 모든 준비를 갖춰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첨단 무기 확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에 있습니다. 유사시 선제 타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한미가 북한의 강력 반발에도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북핵 대화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 분석이 나와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제재 일부 완화 등이 없으면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을 태도를 보이며 핵활동 재개로 대미, 대남 압박에 나선 듯 보이는데요. 또 중국도 지속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지난 26년 동안 계속해서 국방 예산을 늘려오면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개된 일본의 국방 예산을 보면 앞선 2021년도 방위 예산보다 2천억엔 늘어난 5조 4,800억엔으로 밝히면서 9년 연속 방위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작년 방위백서에서도 해상자위대 우길기, 레이더 조사, 지소미아 등을 한일 간 문제로 거론했지만 올해는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본의 도발을 막기 위해 우리 군은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수년 내에 한국의 국방 예산이 일본을 역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뿐 아니라 북한, 중국 등 치열한 동북아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주변국들의 도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국방력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쪼록 우리 군이 첨단 무기 확보와 병력 관리를 포괄한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이야기가 과연 실제 한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입니다. 한때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20년 근무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한국이 100% 승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그 발언을 믿었습니다. 건달과 격투기 선수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지금은 조금 허당스러운 캐릭터로 활동 중이지만 한국 종합격투기의 전설인 김동현 선수는 종합격투기를 20년 해오면서 어디 일진, 학교장, 어디 지역장 이런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다. 실제 스파링을 해보니 그냥 처음 운동 배우러 온 일반 회원과 하나도 다를 게 없더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실제 격투기 선수들은 밥 먹고 싸움만 연구하고 싸우는 연습만 수백 번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달이나 양아치가 덩치 믿고 싸움을 걸었다가는 낭패를 볼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일본이 한국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왜냐면 한국은 벌써 70년 넘게 전쟁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얼마 전 한국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과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포진했을까요? 미국에 소재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매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평가해 그 랭킹을 발표하는데 올해도 역시 군사력 지수를 평가한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군사력 평가 지수는 병력 규모와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보유량, 인구와 병력수, 무기, 국방 예산 등 50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되는데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민간 기관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순위는 미 의회 도서관 및 CIA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군사력 평가 지수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자료가 완벽히 한 국가의 절대적인 순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대륙이 다르고 위협 수준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일본과 같은 열도 국가는 섬나라이므로 해군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만 네팔이나 부탄과 같은 내륙 국가는 바다가 없으므로 해군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호기심 차원에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올 2024년 발표된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145개 조사 대상국 중 0.1416점을 받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위는 2023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2013년 9위, 2014년 7위로 꾸준히 상승하다 2020년부터 6위를 차지해왔습니다. 다른 국가를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위부터 4위까지는 순위에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도가 4위죠. 그런데 전 세계 군사력 탑4 5 중 유일하게 순위 변동이 생긴 국가가 한국입니다. 전체 인구 596만 명 중 동원 가능한 병력이 598만 명인데 이는 전 세계 27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예비군 전력입니다. 한국이 가용한 예비군은 총 310만 명인데 이는 전 세계 2위 1위 베트남에 해당합니다. 한국이 특히 강점을 보이는 것은 무기 분야인데요. 1953년 이후로 끊임없이 남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보이는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무기 기술력을 끌어올렸고 거의 대부분의 무기를 전 세계 곳곳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로 화력이 막강한데 K9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주포는 총 389문을 운용 중으로 세계 4위, 견인포는 총 863문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화력을 담당하는 많은 무기들의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그 성능을 입증해줍니다. 지난 2023년 한국은 총 130억 달러, 하나로 16조 9영억 원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2022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수출 대상국은 12개국으로 3배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폴란드 수출이 전체 72%를 차지했지만
2023년에는 폴란드 이외 수출 비중이 62%로 급증해 수출 지역의 다변화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했죠.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 72억 5억만 달러로 급증하더니 2022년 폴란드라는 큰 고객을 만나면서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년 평균 약 50억 달러의 무기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본격적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K방산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먹거리 산업이 됐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출 비중이 크게 늘었죠. 스웨덴에 위치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매 5년 단위로 국제무기거래 동향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2018에서 2022년 기준 전 세계 시장에서 2.4% 점유율을 차지해 세계 9위에 랭크됐습니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직전 5개년 2013에서 2017 조사에서 1.3%에 그쳤던 점유율이 2배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파리 스페인이 0.6%와 거의 차이가 없고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 이스라엘이 0.3%를 근소하게 앞섰죠. 특히 유럽이 한국의 큰 고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간 유럽은 NATO만 믿고 전체적인 군사비 지출을 등한시해왔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무기고 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5일 나토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 포럼을 개최했는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며 이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파트너국의 정부와 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죠. 이 포럼은 나토가 방산 조달 등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역내 방산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각국 정부 및 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방위사업청 관계자를 참석시켰습니다. 2년 만에 열린 포럼은 그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우크라이나 지원이 장기화되며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고가 바닥나면서 공동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미 폴란드 등 나토 회원국의 무기를 수출한 한국은 이를 기점으로 유럽의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면 유럽의 무기 부족 사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좀 과장하면 한국에 손을 벌리지 않으면 안보에 빵꾸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 군사력 순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핵을 보유한 국가들보다 순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비핵 보유국 중에서는 독보적인 1위라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9개 정도로 보는데 그중 NPTNUCLEAR란 프롤리퍼레이션 트리티에 가입한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고 미가입 핵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5위, 그러니까 핵을 보유한 영국 6위, 파키스탄 9위, 프랑스 11위, 이스라엘 17위, 북한 36위보다 높은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한국 군사력에 영향을 미친 수치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총 국방 예산은 447억 달러, 현역 병력은 약 50만 명, 전차와 장갑차 등 탱크 501문, 자주포 389문, 항공기 576대,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우리 군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첨단 무기 체계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협상 끝에 미사일 사거리가 해제되면서 현무 4, 현무 5와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군정찰 위성 등 최첨단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핵잠 등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순위를 매긴다면 오로지 재래식 무기만 보유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10위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GFP상 36위에 불과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한국보다 앞서게 되죠. 그래서 늘 아쉬운 것이 한국의 핵보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작년 1월 30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시그프리드 S. 해커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 있겠지만 핵무장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핵 연구시설인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인물로 2010년 북한의 초청을 받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심 분리기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본 몇 안 되는 전문가죠. 이 세미나에서 그는 핵무장은 1에서 2개 핵무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무기급 핵연료, 핵실험을 통한 검증,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며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한국의 어느 지역이 자기 땅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라고 자원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핵을 개발할 충분한 과학적인 능력이 있지만 핵실험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가 더 큰 문제라고 본 겁니다. 사실 한국의 핵개발 능력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2015년 4월 27일 찰스 퍼거슨 퍼거선 미국 과학자협회 회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헨리 소콜스키 등 미국의 대표적 비확산 전문가 및 의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비공개로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된 후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었죠. 퍼거슨은 보고서에서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이 핵무장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인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경제 제재를 당했지만 이는 1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지속하기에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시장 진출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중국의 대항 세력으로서 인도가 지닌 군사적인 가치 역시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만큼의 거대한 내수시장은 없지만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미국에서 사용되는 소비재의 상당수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사라진다면 과연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 말이죠.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과도할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봤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핵물질의 경우 경주 월성에 위치한 4개의 중수로에서 매년 플루토늄이 생산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500kg 생산되는데 이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이 416개입니다. 플루토늄과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물질인데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한국 3개국에 불과하죠. 여기에 핵탄두 설계에 필요한 고속 전자기 폭장치 및 고성능 폭약 생산 기술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확보됐을 것으로 봅니다. 운반체계 역시 충분합니다. 한국에는 이미 현무라는 세계 최강의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시리즈를 사거리별로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도산 안창호함을 이용해 SLBM 발사 기술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핵개발 기술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사회적인 합의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폭탄을 개발한다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갱도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한국형 벙커버스터가 성공적인 데뷔를 마치며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최근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에서 긴급 물량을 요청하며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에서도 입질이 오고 있다는데 한국 방산업계에 새롭게 등장한 명품 무기에 대해 올해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첫 방산 수출이 다름 아닌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 수출 다변화의 한 획이 그어질 전망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군이 ADD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 발사한 한국형 벙커버스터 전술지대 지우도무기 KTSSM-1이 수출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고위 관계자도 미사일을 수입하려는 나라에서 다연장 로켓 천무에 장착할 수 있는 KTSSM-1을 요구해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TSSM-1을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우리 방산 수출 효자 품목인 천무 발사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 겁니다.
기존 KTSSM-1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지하갱도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됐었습니다. 사거리 180km로 군사분계선에서 발사하는 경우 평양 북쪽 인근까지 공격이 가능하며 관통형 열압력 탄두로 지하 수엠까지 관통할 수 있어서 갱도 진지 타격에 특화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KTSSM-1 기존형은 고정 진지에서 발사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운용의 탄력성이 비교적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이번 개량형은 천무 MLRS 발사대에서 운용할 수 있는 KTSSM-2의 장점을 도입했다는 평가로 특히 KTSSM-1 수입 의사를 밝힌 국가에서 천무 장착용 개량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SSM-1을 생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국 북방공업공사가 개발한 킹드래곤 300 미사일과 수출 경쟁을 벌여왔었는데요. 중국은 킹드래곤 300 미사일이 이미 전력화돼 있고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전술 미사일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KTSSM-1에 비해 여러모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KTSSM-1의 수출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KTSSM의 수출용 개량형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서 향후 UAE, 폴란드 등 천무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추가 수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군은 KTSSM-1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KTSSM-2도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우리 군 당국이 KTSSM-1을 MLRS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한 MLRS 탑재형 KTSSM-1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KTSSM-2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사일 전력이 신속하게 완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나 천무를 도입한 국가에서 KTSSM 개발 속도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앞서 작년 4월 해외 밀리터리 매체 밀러테리 리크는 사우디 국방부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K239 천무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사우디의 맹방이자 예멘 내전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천무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사우디도 천무를 도입할 게 분명하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던 상황에 못을 박는 기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공개된 사진에 등장한 K239 천무 이문에서 878과 885라는 번호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K239 천무 여러 대가 실전 배치돼 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한국형 에이테킴스 KTSSM 두 발을 탑재한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역시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되면서 또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천무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에이테킴스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전술지대 지탄 도미사일 KTSSM을 통합시켜 달라고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천무에 KTSSM이 통합돼 있는 모습이 공개된 것으로 그것도 사우디 육군이 천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로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라 분위기가 더욱더 떠들썩했습니다. KTSSM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천무에 탑재되는 탄약 종류에서 400, 600구경을 지닌 미사일 두 종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방산 매체들은 KTSSM-1과 KTSSM이 모두 동일한 400구경과 비슷한 사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둘 사이의 차이점은 확산탄이라고도 불리는 이중 목적자탄이 탑재 여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홍보 자료에 600구경의 거대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현재 천무에서 발사되는 KTSSM-1은 사거리 200km의 400구경 미사일이고 향후 등장할 KTSSM-2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600구경 탄도미사일이 될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천무 다연장 로켓포가 이제는 KTSSM 전술탄도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KTSSM을 낱낱이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아미 레커그니션은 KTSSM의 원래 설계는 은폐된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이었지만 한국군이 견인식 고정 포드에서 발사되는 방식의 KTSSM 배치 I를 선택했고 2023년 중으로
실전 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처음에 군사 전문가들은 KTSSM-1의 사거리가 180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실시된 테스트를 통해 실제 사거리가 200km에 가깝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KTSSM이라고 불리는 고성능 관통 탄두루 가진 파생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며 KTSSM-1보다 강화된 화력과 늘어난 사거리를 자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KTSSM의 사거리는 GPS 및 관성항법 시스템, 지형대 조유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덕분에 목표물에서 2m를 벗어나지 않는 원형 공산 오차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정밀한 타격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KTSSM 미사일은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돼 신속한 이동과 배치가 가능하다며 KTSSM용 이동식 발사대는 어떤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2발에서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듯 한국형 전술지대 지탄 도미사일 KTSSM은 지난 2017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로 나날이 변화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 우리 군은 북한의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KTSSM이란 늦어도 내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국방부가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2024에서 2028 국방중기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런 계획을 밝힌 건데요. 이번 중기 계획에 따르면 300km 이상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KTSSM이는 2027년 11월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이 2,900억 원을 투입해 KTSSM 2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KTSSM이는 현재 양산 중인 KTSSM-1보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돼 발사 후 재빨리 은닉할 수 있어 기동성과 생존성도 향상되는데 고정 진지에서 운용하는 KTSSM-1과 달리 천무의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덕분입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KTSSM-2가 전력화되면 기존 미국산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인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2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D주요 방산업체가 시제품 제작 업체로 참여하며 사실 업계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엔 성능을 높인 신형 KTSSM-3 실체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앞서 지난해 우리 육군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TSSM-3을 포함한 한국형 삼축체계 분야의 육군 전력 증강 방안을 공개했는데 현재 소요가 제기돼 있으며 관련 기관과 체계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SSM-3의 실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KTSSM-3는 2024에서 2028년 사이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미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는 실전 배치까지 진행되는 등 현지 통합이 착착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1월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가 폴란드군에 납품 진행 중이라며 그단스크 항구에서 폴란드산 전술트럭 옐치에 장착된 발사대 1대와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 자회사인 후타스탈로와 볼라에서 조립될 발사대 4대가 도착했다고. 이에 따라 3대의 호마르케이는 폴란드 젤츠 차체를 기반으로 통합됐으며 나머지 15대는 폴란드 스탈로바 볼라에 있는 HSW 공장에서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마르 K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천무 발사대 생산을 폴란드로 이전하고 사거리 80km의 239 구경 정밀 탄약 생산 능력이 폴란드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천무에 탑재될 KTSSM-1의 폴란드 추가 수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슬슬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KTSSM-1가 폴란드 군에 한 차원 다른 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폴란드 내에서도 빠른 도입을 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폴란드 군에 KTSSM-1을 제공하는 속도만큼 우리 군에 먼저 통합이 완료되고 빠른 초도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KTSSM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자주 국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건 물론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명품 무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이 서울 ADEX 2023에서 최신 전투함정인 장보고3 배치 2-3000 통급 중형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이 중형 잠수함은 현재 취역 중인 배치 1 도산 안창호함과 안무함보다 길이와 무장, 연료 전지 체계, 말구평 소나, 관통형 공격 잠망경 등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 잠수함에는 세계 최초로 하나오션이 개발한 공기 불호 추진 체계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리튬이온 전지를 추진 체계를 적용해 한국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장 자막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시스템은 지난 10일 약 250억 규모의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 체계 기술 검증 시작품 제작 사업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개발하겠다고 밝힌 무인 잠수정은 놀랍게도 미 해군이 건조 중인 오르카에 해당하는 크기였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미래 해전에 대비하기 위해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 오르카를 2척씩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무인 잠수정 건조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 시스템이 2027년 8월까지 원거리 자율 임무 수행이 가능한 초대형급 무인 잠수정의 기반 기술 검증을 위한 시작품을 제작하겠다고 밝히자 방산업계의 눈길이 쏠린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무기 강국들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미 해군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최근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미래 해전 승패에 좌우하는 생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러한 인식은 지난 4월 28일 미 의회에서 진행된 해군 청문회에서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이 한 발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미 해군의 대비책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펴자 현재 개발 중인 대형 무인 잠수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미래 해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 깜짝 발언이 보도되자 언론의 관심은 미 해군의 비밀 무기는 즉 미국 보잉사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와 함께 개발 중인 오르카워커에 쏠렸습니다. 오르카는 범고래라는 뜻으로 선체 길이 26m, 수중 배수량 50톤의 하이브리드 디젤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말합니다. 이 잠수정은 수중과 해상에서는 배터리로 항해하며 수면 위로 부상한 이후에는 디젤 발전기를 사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최대 속도는 8노트 15km/시, 순항 속도는 약 3노트 5.6km/시 내외이며 자율 항해 기술을 활용해 최대 행동 반경 6,500캐리에서 3개월 이상 단독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해군은 오르카가 실전에 배치될 경우 지금보다 가까이 표적에 근접해 은밀하고 신속한 정보 획득하는 것은 물론 기뢰 설치와 전자전 같은 공세적 임무의 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르카는 향후 다양한 어뢰 및 폭내 공격 능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해군은 이미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보잉사와 4,300만 달러의 오르카 4척을 건조하기로 계약했으며 2020년 기존 계약을 수정해 5척을 추가했습니다. 미 해군이 얼마나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투자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 해군의 무인 함대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력 분쟁이 발생한다면 미 해군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미사일 정확도를 확보한 중국 해군의 공격에서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미 함대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함대만으로는 중국의 물량 공세, 파상 공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최첨단 전술 지휘 통신망을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함대를 적절히 분산 배치하고 XLUUV로 상징되는 무인 잠수함 전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분산형 함대 전략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미 해군은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함, 무인 항공기 등을 다수의 소형 함대에 분산해 배치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미 해군이 함대의 생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령 함대 즉 사람이 거의 타지 않는 함대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르카로 상징되는 XLUUV의 전력화는 미 해군의 본격적인 유령 함대 건설의 첫걸음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 해군이 대형과 초대형 UUV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집중하는 배경은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다양한 장비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과 자망심도 수중작전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형 UUV는 기뢰 혹은 폭뢰를 탑재하고 적진에 은밀히 침투한 이후 장기간 정보 수집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경우 자폭 공격이 가능한 것 또한 장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갈수록 유능한 잠수함 요원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문제 또한 미 해군의 XL-UUV 전력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다양한 종류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양기술연구소는 수심 6m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저주파와 고주파 소나를 갖춘 클라베신 1하을 핵추진 쇄빙선에서 운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먼 곳에서 미국 본토의 항구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UUV인 포세이돈을 개발했습니다. 포세이돈은 2018년 푸틴 대통령이 공개한 6가지 슈퍼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포세이돈은 2015년 러시아 방송을 통해 무기 개요도가 노출되면서 존재가 알려졌는데요. 당시 코드명은 스테이터스 6이었으며 길이 24m, 직경 1.6m이며 소형 원자로를 갖추어 최대 사정거리가 1만 km에 달하고 수중에서 자율 항행이 가능합니다. 핵탄두를 탑재했기 때문에 어뢰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의 LUV로도 분류합니다. 중국은 유인 잠수함 전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중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기 시작해 2019년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HUS-1라는 무인 잠수정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개발 중인데 앞으로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 잠수정을 개발하겠다고 자랑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한 역시 핵무인 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 순항미사일 핵탄두모의 공중폭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바다를 잠항해 한국의 항구에 접근한 뒤 핵폭탄을 터뜨리는 비밀병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핵무인 수중공격정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대남 핵 공격을 지상 공중뿐 아니라 수중에서도 가능하다고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미래 해전의 게임 체인저로서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더 강력한 무인 잠수정 관련 신기술들을 개발하면서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인 다목적 모듈형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 잠수정의 가동을 위해 하나오션은 장기 동력원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용 수소 연료전지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이 기술은 원자력 잠수함을 제외한 재래식 디젤 추진 잠수함 중 최장시간 잠항을 가능하게 한 기술로 이미 업계는 물론 잠수함 도입을 희망하는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 잠수정용 잠수함 탐지 소나에 적용하는 수중 음향 센서 기술을 개발해 이 기술 역시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센서는 기존 센서보다 소형 경량이면서 낮은 전력으로 고출력 광대역 음향 송신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한편 하나오션은 방산업계에서 꿈의 R&D 설비로 불리는 음향 수조를 국내 조선 업체 중에 유일하게 운영하면서 무인 잠수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실내 수영장처럼 보이는 이 음향 수조는 길이 25m, 폭 15m, 수심 10m 규모로 수중에서 음파를 쏴서 주변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시설인데요. 이곳에서 하나오션은 무인 잠수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방울을 분사할 때 소음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잠수함과 무인 함정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적의 음파 탐지를 피해 조용히 항해하는 것이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의 생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험을 진행할 때 외부 소음과 진동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해 하나오션의 음향 수조는 수조벽이 무려 1m 두께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는 이 음향 수조에서 그간 나무로 모형배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지만 조만간 3차원 프린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실험 기간을 최대 40%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험 시설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초격차 방산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들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나오션은 2029년부터 연간 수상함 4척, 잠수함 5척 등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래 해전을 좌우할 초대형 무인 잠수정 개발에 한국은 이처럼 초격차 기술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